신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오늘은 번외편을 준비해봤어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2015년 11월 22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단연코 김영삼 대통령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팬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회작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김영삼 대통령이 살아왔던 삶과 그가 대통령을 이뤘던 업적 자체가 혹은 그 활동 자체가 오늘 우리 삶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되돌아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에선 굉장히 회자가 되고 긍정적 평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 또 함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뒤로 돌려볼게요. 1990년 1월 22일입니다. 당시에 아주 충격적인 보도가 세간을 뒤흔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당시 집권 여당이죠. 노태우 대통령이 이끌던 민주정의당, 보통 줄여서 민정당이라고 많이 불렀고요. 과거 이제 유신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김종필 총재가 이끌던 신민주공화당, 그리고 그들과 격렬한 싸움을 했었던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가 같이 이제 3당 합당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 이제 외쳤던 발언은 뭐냐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내가 호랑이를 잡겠다. 그러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어떤 이런 호언을 했었죠. 실제로는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민주계가 김영삼 대통령을 신뢰하면서 따라 들어가게는 돼요. 그러면 이 사건의 배경이 뭐였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로부터 2년 전이에요. 1988년 13대 국회를 우리가 보통 여소야대 국회라고 부르거든요. 노태우 대통령이 이끌던 민주정의당이 국회의원 선거에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소야대 국회 상황 속에서 오공천문회가 열리는 등 여당의 위기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제1야당으로 예상되었었던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패배를 하게 되고, 김대중 총재의 평화민주당이 제1야당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의 위기와 반대편에서 야당 중에서 김영삼 총재의 정치가적 위기가 같이 발생되면서 요게 이제 3당 합당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결정이 옳았는가, 그렇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3당 합당으로 인해서 생겨진 정치적 지형도 자체가 오늘날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삼 블록이란 말이 좀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상남북도 전체 조금 더 추가한다면 강원도나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를 아우르는 거의 전국적인 거대 여당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그 당시 이름은 민주자유당. 그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는 신한국당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 이후에 야권은 수도권이나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좀 이렇게 격전지 속에서 밀리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김영삼 블록에 의한 어떤 그 정치 지형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와서 많은 분들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중요한 얘기인데, 중요한 사실은 김영삼 시기 때 만들어졌던 이 김영삼 블록의 근본적인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이라는 것이 지속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건 유명한 얘기입니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불어닥친 거죠.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했다, 15,000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외환위기 직전에는 2만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 당시 선진국 표준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또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를 가입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올라갔다 등등등, 속칭 3조항, 80년대부터 시작됐었던 경제 호황이 90년대 후반까지 쫙 온 거죠. 근데 문제 뭐냐?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외환위기가 닥쳐오게 되는 거죠. 당시 이제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종로나 대학로 같은 그 번화하던 거리가 갑자기 저희 집 앞 같은 데도 쫙 골목이 돼버리더라고요.
사실 좀 따져보면 저희 집은 좀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은 없었어요. 마치 뭐 이끼가 비가 막 쏟아진다고 해서 이끼가 날아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끼 가정으로 저희는 뭐 그냥 저냥 버티긴 했는데,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 이 외환위기 여파가 너무 컸죠. 뭐 실업자라는 개념도 그때 만들어지게 되고요. 구조조정, 해고, 심지어 노숙자, 완전고용 뭐 그런 게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 20년 정도 흘렀죠. 돌아보면 너무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초등학생한테 너 뭐가 되고 싶니? 하면 딱 이걸 내밀게 돼요. 뭘 바라는지 느낌이 오죠. 대학생한테 꿈이 뭐니? 대기업이요. 스펙이요. 정신이 없죠. 안정이냐? 성공이냐? 구급공무원, 뭐 경찰 공무원 같은 예전 같은 경우 그렇게까지 경쟁이 심하지 않았었던 말단 공무원직까지도 수십 대 1, 수백 대 1의 심각한 경쟁률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IMF의 직접적 결과물로서 우리의 생활세계 자체가 완벽하게 재개편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좀 안 좋은 이미지의 대통령이었고 약간 무시되거나 기억되지 않던 대통령이었는데 왜 김영삼 대통령의 죽음 앞에서 이런 추도와 애도의 물결이 마구 이어지고 있을까? 좀 저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핵심적인 제 나름대로 결론은 뭐냐? 김영삼 정부 집권기 초기에 있었던 그 개혁에 대한 열망, 개혁의 가치라는 것이 지금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업적들이 있었죠.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공직자 재산 전면 등록, 그리고 군부내 쿠데타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제거했었던 하나의 해치 사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게 됐고, 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그리고 어떤 역사 바로 세우기 같은 굵직굵직한 개혁 정책들이 진행이 되었었고, 그것이 초기 김영삼 정권의 지지도를 무려 95%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것들이 다시 회자가 되느냐? 어떤 이런 개혁이 일궈냈었던 가치 자체가 하나하나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보통 얘기 많이 하는 OECD 기준도 많이 발표가 되지만 전혀 뭐 OECD 기준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도 못하고, 뭐 지방자치라고 얘기하지만 지방재정 여전히 되게 부족한 상태고요. 그리고 중앙정부 계속 간섭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감 선거 같은 것들은 다시 역으로 임명제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가장 무서운 건 쿠데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군인 정치, 그러니까 군인 출신의 어떤 정부 요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심지어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에 군인이 참여해서 교과서 집필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니 김영삼 대통령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때 개혁, 이 개혁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개혁 피로증, 개혁 혐오증, 뭐 이렇게 불리웠던 시대가 있을 정도로 개혁이 남발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적어도 지금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선호도를 떠나서 개혁이라는 이름이 다시 숙고가 되고 회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일종의 작더라도 김영삼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을 많이 고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런 여파들이 지금 막 밀어닥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김영삼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미래로 나아갈 때가 아닌가, 그것이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